김혜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일화까지도 고려한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준석 후보 본인의 입으로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고 오늘도 방송기자 클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단체 문자까지 당원들한테 보내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망상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이 정도 됐으면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라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비판해왔던 구태 정치, 낡은 정치의 표상이 되는 정신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각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그 1, 2차 토론회에서 보면은 구구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뭐 경제에 이념을 넣는다든지 우리 이재명 후보를 그 친중 후보로 이렇게 몰아친다든지 이렇게 구구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로 봐서는 오히려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유인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그 했듯이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요구들만 할 뿐이지 예. 내부적으로 뭐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공동정부를 제안한다든지 뭐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라 이렇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 당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뭐 고발 조치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시각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번에는 내란 심판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상당히 좀 호감을 보이는 듯했던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또 이렇게 SNS에서 지지 선언을 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뭐 유상범 의원 등이 전한 것은 전원이잖아요. 네. 홍준표 전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에 대한 그 뭐 지지,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발언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친윤 그 의원들한테의 그 뭐랄까요 그 분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3번에 걸쳐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처음에 가장 그 바라고 갔던 것이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거고 세 번째가 민주당이라도 차라리 가지 말아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다큐 본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물어보면 탈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뭐 입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탈당하고 정계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그리고 그전에 신뢰감과 그래도 그 형성돼 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응원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도 있었고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선긋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김건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혀 아니죠. 그건 지금도 종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당무 개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유도죄에 걸려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그 처벌받게 한 당사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거는 뭐 그 현재 그 제도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둬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좋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이 오히려 더 좀 더 팩트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란 구구 후보라고 비판받잖아요. 요즘은 내란 구구 친일 후보라고 친일까지 하나 더 덧붙여졌는데 뭐 엊그저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잘못돼서 탄핵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정 질서 부정하는 발언을 그냥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시각대로 그대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잘못됐다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면시켜 주겠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뭐 거리두기, 절연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그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쪽에 있는 그 구구 강성 지지자들을 버릴 수 없어서 같이 오히려 구애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듣고 김건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 또한 부정선거를 옹호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이재명 후보 모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인물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일단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준석 후보가 이 질문을 김문수 후보한테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12.3 비상계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는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그 질문을 본질적인 후보한테 물어봐야지 이재명 후보한테 그것도 2012년, 2017년도에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같은 부정선거를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했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 지적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팩트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설명했듯이 그 오래됐으니까 국정원에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수개표에 부정선거 의심이 있다라고 하고 수개표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개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그 판례라든지 뭐 그 선관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아주 근본적인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한 것뿐이지 뭐 그렇다 해서 뭐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중요한 것은 그 김문수 후보라든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정선거에 그 망상에 빠져서 그대로 그거를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그 부정선거 영화 본 다음에도 애매하게 또 두루뭉실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냥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원래 정치 보복 또는 검찰 탄압 이야기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는 내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 점을 이제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재명에 대한 그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격가지를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면서 가정회가 그걸 갖다 비판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을 파괴하고 그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그거에 대한 심판을 극복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 걸쳐서 또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그 정쟁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민생경제 회복에 먼저 하고 방점을 두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그냥 가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보복이란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가장 그 3년 동안에 정치보복을 당한 당사자였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정치보복이란 것은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그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타겟팅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 통합이 가능해요. 그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또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보복과 내란에 대한 단죄는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 확인 질문만 하고 물론 뭐 이제 재판이 되고 있어서 그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김현정 의원이 보는 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저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저 피고인들 있잖아요. 네. 피고인들 당연히 형사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재판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반원특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 관련된 그 내란과 관련된 그 조사들을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란과 관련된 그것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두루뭉실 그냥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어디까지만 해가지고 그냥 안 할 것이냐, 안 하면 정치법이 아니냐 이런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 뭐 민주당에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법은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거 그거 진정성을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판세가 어떤 큰 대세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추가 반등 또는 추가로 쫓아오는 후보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당내에서 밀고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소상히 했고 방점은 역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정치 보복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도 층하고 합리적 보수층에서 준비된 안정적 후보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 예. 사실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죠. 뭐 데이터로 보더라도 보수층이 좀 가표집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뭐 그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뭐 그러니까 당의 그 지지율에 좀 수렴되는 그런 경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이나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과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좀 회복세에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사전투표까지 3일 남고 이제 대선까지 이제 8일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가 정말 그 단일화 이슈라든지 이제 또 격변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큼 잘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그 대선의 기조는 내란 심판이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가 정말 그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요. 근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노쇼 이 호텔 경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시흥이 바로 김현정 의원이 지역구인 평택과 가깝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실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을 공분을 일으키려고 그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그런 네거티브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왜 이렇게 공실이 심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공실이 심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실이 심한 이유는 이제 그 2020년 완성되고 코로나 시기였고 오히려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영업자 폐업 수가 지금 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은 그래서 본질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본질은 차라리 그러면 공실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게 사실은 본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 거북섬이라는 곳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 도지사가 된 이후에 예. 그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2년 안에 그거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웨이브 파크를 그 혁신적인 행정력에 대한 자랑을 지적을 얘기한 것이지 그 공실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실률이 왜 높았냐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논쟁을 한다면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공실률이 높아졌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완성된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 힘들고 공실률 많았을 때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에 대한 그 지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답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개헌과 뭐 외교안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것 같은데 저 개헌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선용 개헌안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형성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4년 연임이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기본권을 강화시킨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동안에 개헌 특위를 통해 갖고 쭉 그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들이 다 형성돼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거기에다가 또 추가한 것이라고는 불법 이번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개성계엄으로 국민들한테 촛불을 거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좀 더 추가됐고 국회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것, 저기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그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예. 것들이 내용인데 그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뭐 3년 단축하겠다. 이것은 사실 뭐 3년으로 단축한다 해서 뭐 불법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거나 뭐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던진 그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식의 내용들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것이고 예. 그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진보 보수 정권을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취했던 외교 안보의 전략은 그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였지 않습니까? 실리주의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복원시키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원칙 자체가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한 얘기를 책임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일화를 하는 것에서는 득과 실이 있을 것인데 득이라는 것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선했는데 당권과 관련된 뭔가의 그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거를 그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철수 의원에도 그 단일화한 다음에 토사구팽된 거 다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판세 분석은 이재명 후보가 더 경쟁력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지지자의 표가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나눠서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여조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